베르누이 정리라는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유체에 관한 버전이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은 짤막하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은 좀 가물가물해서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잠깐 다루는 것 같긴 합니다.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사람에 따라서 첫 번째 아니면은 혹은 어느 누구라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무슨 방정식 했을 때 앞에 붙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과학자 이름이죠. 베르누이 방정식 역시 베르누이. 17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스위스의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베르누이는 아까 1700년도에 태어난 수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수학이나 통계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분이죠. 베르누이가 한 명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 가문 자체가 수학자, 통계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배울 때는 베르누이 뭐 해서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삼촌 베르누이고 이건 아버지 베르누이고 뭐 조카 베르누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르누이 아버지, 다음에 삼촌, 자기 형제, 사촌, 심지어 조카까지도 수학자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야기할 베르누이는 다니엘 베르누이, 다니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베르누이, 다른 수학자들과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다니엘 베르누이가 베르누이 방정식, 유체역학에서 얘기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거는 좀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연구했을 당시가 뭐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기에, 지금처럼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편리하게 해결되지 않은 시점인데,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학을 온 집안이 연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다니엘 베르누이 아버지가 수학자인데 반대했대요. 그 수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좀 더 실용적인 학문, 의학을 전공하라고 권유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다니엘 베르누이가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으로 전공을 했고 박사를 땄고 수학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죠.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 한 가지 학문만 한 게 아니라 뭐 뉴턴도 그렇고 다른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이제 관심사가 많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의학 박사, 해부학 박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수학과 교수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금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상충할 때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의학 박사를 1600년대, 1700년대 땄다고 하니까 또 질문이 생기는데, 이 박사라는 거는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박사학위라는 게 있었고, 이거를 학교에서 수여하고 이렇게 했던 건가요? 이거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이 그거 모르셨대나? 박사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분란도 있었다는데, 이 이론 때문에 분란도 있었다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수학적 재능을 좀 시샘해서 연구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출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불화가 생겨서 나중엔 절연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걸 더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송 박사님은 저기 아버님하고 관계가 원만하신가요? 아주 원만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유체라고 하면 흘러가는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부르는 거고, 가장 단순하게는 공기와 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체, 흘러가는 것들, 공기와 물이 있을 때 과학자 입장에서는 바람이 얼마의 속도로 불까? 얼마나 세게 불까? 이건 과학자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궁금해할 요소죠.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불까? 속도가 얼마나 될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체의 움직임, 그걸 이제 한자로는 유동이라고 하는데,
유동에서 분석을 한다면은, 무언가 분석을 한다면은 가장 첫 번째는 속도가 궁금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 그 유체가 움직인다. 얼마나 강한 압력으로 움직이냐, 혹은 유체가 움직여서 얼마나 강한 압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겠죠. 베르누이 방정식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 그림과 수식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체의 흐름이 넓은 데서 흐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좁은 데서 흐를 수도 있죠. 갑자기 관이 좁아지는, 호스, 고무 호스를 손가락으로 싹 누르면은 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유체는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속도와 압력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는 수식이 좀 복잡한데 각 하나하나 항마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A 지점에서의 P는 프레셔, 압력입니다. 압력과 힘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비슷한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압력이 가해지는 면적을 곱한 게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과 압력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는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늘 같은 걸로 뭔가 콕 찌를 때 압력은 굉장히 높은데 바늘 단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실 힘 자체는 크지 않죠. 압력이 높을 뿐이고 힘이 좁을 뿐입니다. 반대로 코끼리 발로 뭔가를 누른다. 살짝 눌러도 힘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단면적이 넓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문자 로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밀도입니다. 밀도는 공기와 물을 생각하면 바로 차이가 나죠. 물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고 공기는 밀도가 낮다. 그런 어떤 유체의 어떤 성질. 이건 움직임과 상관없이 그냥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뭐죠. 정지에 있어도 공기는 밀도가 낮고 물은 밀도가 높다. 그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요게 이제 중력 가속도 항이 되겠고, HA는 높이, 유체가 얼마나 높이에 위치해 있냐. A 지점에서 속도, velocity여서 V자를 쓰는데, 요 항이 이제 속도와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요 항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정지해 있는 압력이라고 해서 정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위치와 관련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V가 들어갔으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압력, 동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를 더한 값이 A 지점이나 B 지점이나 모두 같다라고 이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베르누이 방정식, 뭐 베르누이 정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분의 1 로 V 제곱. 요게 조금 형태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 하면 뭐 2분의 1 mv 제곱 이런 걸 학창 시절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유도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떤 돌멩이나 어떤 고체 덩어리에 2분의 1 mv 제곱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유체 버전으로 가져온 항이 바로 요 끝에 있는 2분의 1 로우 v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 자체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부터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라는 건 항상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이에요. 우리가 말을 한다던가, 뭐 불을 피운다던가 했을 때 에너지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다기보다는 솟아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공기중으로 흩어지는 거죠. 사실 그걸 다 모을 수만 있다면 다시 원래의 에너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불을 떼서 열기가 쭉 공기중으로 흩어지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쭉 흩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솟아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거의 유체 버전이 바로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유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B로 간다고 해서 B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어떤 조건, 주변 환경이 바뀌더라도 에너지 자체는 보존된다라는 게 같다라는 등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H항은 만약에 그냥 이 수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높이는 같고 그냥 면적만 좀 좁아진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살짝
지금 상황에서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가지 항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멈춰져 있는 압력이에요. 움직임과 상관없이.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동압이라고 해서 움직일 때의 압력입니다. 이 두 가지 더한 게 A나 B나 같다. 그러면은, 자, 여기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요거는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데를 지나가면 빠르게 지나가야 돼. 달리 얘기하면은 이 속도 VB가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A보다 왜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 PB 멈춰져 있는 압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의 핵심은 속도,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직관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뭔가 압력이 더 세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세지는데 어떻게 압력이 낮아지지? 분명히 속도가 세진다는 얘기는 세게 미는 건데, 그렇죠. 압력이 낮아진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직관과는 좀 반대되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압력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 동압 자체는 당연히 증가를 하죠. 속도가 커지니까. 근데 이 압력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압력 PB, 이 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풍선이 있는데,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압력은 기본적으로는 멈추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구멍을 살짝 뚫어서 바람이 슉 새 나온다. 그러면 그 풍선 안의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속도, 공기 속도 증가하는데 풍선의 시스템에 있는 압력 자체는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위주로 좀 단순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운동 방정식의 시초는 이제 뉴턴입니다. 뉴턴부터 이제 어떤 물리학이 태동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단 F는 ma라고 하는 다 아는 그런 식이 있었죠. 근데 그 F는 ma 운동식은 일단 고체를 발견하고서 고체의 운동을 이제 기술하는 하나의 방정식이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베르누이는 이제 유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F는 ma라고 하는 움직임, 고체의 움직임에서 설명되는 법칙과 또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 유체역학 버전으로 넘어온 게 이제 베르누이 정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자체도 이제 거기서 유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개념적으로도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유체에도 통한다. 물론 에너지 보존되는 거는 열 에너지에도 통하고 뭐 다른 에너지에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체 버전이 이제 베르누이 정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르누이 정리라는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유체에 관한 버전이다. 네.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체역학에서 갖는 의미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유체가 유체 정력학이 있고 유체 동력학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전까지, 베르누이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유체의 속도를 막 관찰 정도는 할 수 있었으나, 그거를 어떤 압력과 엮어서 설명하는 게 없었죠. 기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유체역학, 베르누이 이전의 유체역학이라고 하면은 멈춰져 있는, 정지해 있는 유체 정력학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키메데스의 뭐 부력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파스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유체가 아니라 정지해 있는 유체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 더 복잡한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체 동력학 분야가 이제 확장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기점으로 해서 유체 정력학과 유체 동력학으로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시기, 바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유체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된다는 게, 그래서 실생활에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데,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사실 수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이해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인 분들한테. 그래서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베르누이 정리를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야구나 혹은 뭐 축구 이런 데서 보면은 공이 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구에서 뭐 변화구를 던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축구에서도 스핀킥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공 이런 걸 봤을 텐데, 공이 사실은 일자로 날아가는 게 맞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차면 그 방향으로 일자로 날아가는 게 맞는데 공이 왜 날아가면서 휘어질까? 그거는 처음에 공을 던지거나 찰 때 공에 회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럼 공이 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이 공기와 만나면서 회전을 하는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왜 휘어질까? 자, 공기가 아까 빠르게 지나가면 압력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베르누이 핵심인데, 공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하는 쪽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죠. 이쪽은 반대니까 상대적으로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진 쪽으로 공이 이동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공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축구나 야구에서 공이 휘어지는 원리, 그걸 뭐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는데, 그 효과의 기본 바탕에는 베르누이 정리가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이 날아가면서 회전을 할 때 회전하는 쪽으로 공기 흐름이 빠르고, 공기 흐름이 빠르다는 거는 압력이 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쪽으로 공이 이동을 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휘어진다라고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학적으로 응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피토 튜브, 우리말로는 피토관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베르누이 정리에서 동압과 정압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동압이 있다는 거는 거기 속도항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압력과 정압의 그 차이로부터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이런 데 비행기에 이제 주로 피토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전체 압력과 멈춰져 있는 정압의 그 차이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압력계는 굉장히 예전부터 개발이 돼 있었는데, 속도를 측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속도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압력을 측정해서 그걸로부터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에 설치되어 있는 피토 튜브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체 혈관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아까 다니엘 베르누이가 의학 박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들면서도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류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압력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결국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